최근에 쓴 책이거든요. 구글 대학에 없는 명언이라는 이런 명언집을 썼고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굉장히 상처도 받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굉장히 큰 위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세요? 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순간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 순간에 떠오르는 말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생각을 바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 것 같으세요? 하수는 말이 긴 사람, 하수는 말이 길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꾸만 말을 자르고 싶은 충동이 느껴요. 고수는 뭐예요? 고수는 말이 짧아요. 성천 스님 같은 사람이 말 길게 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고수는 말이 짧아야 된다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격언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걸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짧으면서도 아주 임팩트가 센 그런 말 있죠. 그런 말들을 모아서 그런 말들을 잘 정리하는 게 제 취미고요. 사실 제가 쓴 이 구글 대학에 없는 명언이라는 책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긴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시 제목이 꽃자리예요. 꽃자리.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길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사실은 우리가 직업이 있지만 사실은 회사를 다닐 때는 우리가 회사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것도 지겹고 야근하는 것도 지겹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도 몇 푼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겨워한다고요. 근데 바꿔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진 직업은 뭐예요? 우리 수많은 실업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꽃자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사실 좀 제가 개인 얘기를 들으면 직장 생활을 럭키화학이라는 데서 LG화학이라는 데서 몇 년을 했었고요. 미국 가서는 이제 고분자 공학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들어왔던 회사가 대우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우차에서 8년 정도 다녔었고요. 대우차에서는 제가 임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97년도 말에 이제 회사를 나왔습니다. 한 6개월 정도를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뭐 일도 하고 절도 하고 막 되게 헤맸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 같은 게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대우차에서는 제가 거의 한 1억 정도를 받았었는데 제가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딱 10분의 1을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던 월급에 한 10분의 1 줄 때가 한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받게 되니까 이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던 월급에 10분의 1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직장을 바꾼 게 아니고 직업을 바꾸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조업체에 임원해서 제가 이제 경영 컨설팅 쪽으로 이제 직업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면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려칠까? 컴백을 할까? 계열사에 그냥 뭐 임원으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다가 잘 안 되면 사람이. 제가 막 이제 그런 걸 하면서 힘들어할 때인데 우리 친구가 한번 놀러 왔어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최근에 들었던 격언이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성공한 사람한테는 과거가 비참할수록 빛이 나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과거가 화려할수록 비참하다.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성공한 사람한테는 과거가 비참할수록 빛이 나고 실패한 사람한테는 과거가 화려할수록 비참하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죠? 한 10년 후에 여러분들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래서 한 5천억대의 그러한 벤처 사업가가 탁 된 거야. 그래서 신문기자가 와서 딱 인터뷰를 해.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는 말이죠.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카이스트 졸업하고 아버지가 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시드머니로 500억 됐고 그래서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와갖고 뭐 상장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그런 스토리에서 감동을 해요? 사람들 뭐라고 했어? 아이고 자식 잘났어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강에도 2번이나 갔었었죠. 부도가 났을 때는 앞에 보이는 게 없더군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어때요? 진한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미래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의 비참함이 하나도 힘든 게 없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작은 격언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한테 엄청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장 공비하다가 어떤 우리 군인이 죽었어요. 군인의 수첩안에 들어가 있던 게 뭐예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굉장히 심플한 말이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 인간한테 얼마나 많은 에너지 줍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긴 말로 무장할 게 아니고 굉장히 짧은 말로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건이 많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고춧가루 뿌리는 사건이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하루하루 즐거워서 미치겠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타민을 왕창 주는 그런 상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항상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응원하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안서 쓸 때마다 막 사람들이 쌍술 들어서 환영합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제안서를 왜 지금 썼느냐? 그런 사건은 분기에 한 번 정도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의 사건은 뭐예요? 힘을 빠지게 하고 장애물로 작용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걸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그런 아젠다별로, 그렇죠? 아젠다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언으로 무장하시는 게 저는 우리가 삶을 좀 즐겁게 사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격언 같은 게 있어요?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죠. 두 번째, 매리지 링. 두 번째, 결혼 반지. 세 번째, 서퍼링.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해서 고통스러워요? 결혼은 행복할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만일 이러한 격언을 많이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 준비를 하겠어요? 세상 밖에 있는 새는 안으로 들여오려고 노력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유스러워지려고 난리치고, 근데 우리는 항상 적당한 짝을 찾잖아요. 자기 꼬라지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인생에 비극이 있는 거지. 부부관계는 딱풀보다는 포스트잇 같은 관계가 이상적이다. 부부관계는 딱풀처럼 딱 붙는 관계보다는 포스트잇, 띄었다 붙였다 하는 관계가 이상적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만 딱 읽어보더라도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한 그림이 쫙 그려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는 친해지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되고, 상대한테 뭘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적인 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쫙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정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을 만난 기회가 있었어요. 몇 명을, 부인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성공한 사람하고 사는 기분이 어떠세요? 이분이 갑자기 인상을 확 쓰라. 이 아주머니께서 인상을 확 쓰면서, 아니 선생님이 생각하는 성공이 뭡니까? 이러더라고. 왜 나한테 그래? 그렇죠. 내가 뭘, 그렇죠? 그래서 오물오물했죠.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이분이 밖에 나가서 맨날 자기 아내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아내하고 시간을 못 보내는 걸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면 아내를 데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했어요. 텔레비에 나와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죠. 아니 근데 사장님은 그 은퇴한 이후에 사모님하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누가 같이 간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요, 은퇴를 하기 전에는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근데 은퇴한 이후에 사실은 가정에서 이 하드랜딩을 하는 아저씨들 굉장히 많이 있죠. 아줌마들이 뭐라고 그래요? 은퇴한 이후에 집에서 혼자 있는 아저씨들은 뭐라고 그래요? 갖다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아줌마들이 하는 농담은 뭐예요? 맨날 그런 것들에 관련된 농담 안 해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하도 이제 아저씨가 이제 집에만 있고, 또 아저씨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잘못하면 자기가 이제 집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대. 또 이사를 가게 됐어. 근데 잘못하면 이제 자기를 버리고 갈 것 같으니까 애완견을 확 데리고 탄 거 앞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냉장고 안으로 확 숨었어. 그리고 한참 있다가 딱 내렸더니 이사갈 집이 아니고 중고상. 저는 그래서 특히 저런 이 가정에 관련돼서는 이 중년 아저씨들,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자식이란 18살이 될 때까지만 하나님이 부모에게 빌려주신 선물이다. 그때까지 자식과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18살 때까지 자식하고 끈끈이가 안 되면 아웃이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이 아빠 보고 놀자고 난리칩니다. 아빠 놀아줘 이런다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아빠가 애들 보고 놀아달라고 그러죠. 근데 애들은 놀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하고 친해지는 것도 말이죠, 딱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딸들은 위험한 것 같아요. 딸들은 제가 볼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 때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빠들이 딸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잖아요. 딸들 사이에 삑사리가 한번 나잖아요. 그럼 아웃이에요, 아웃. 제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애들하고 이걸 끈끈하게 잘 맺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가정은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럼 행복한 가정들은 비슷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웃음이 많아요. 두 번째, 유치해. 아주 하는 행동이 유치해. 실패한 가정의 특징은 뭐예요? 엄숙하고 경건해. 뉴스를 많이 봐, 뉴스. 저녁 때 시사 프로그램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무지하게 보세요. 항상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대소사 얘기는 하지 않고 국가 대사에 관련돼서 얘기해요. 광우병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집안에서 아빠 역할이 뭐냐? 제대로 하고 있냐? 탄핵시키자, 저거. 이런 굉장히 어려운 아젠다 말이에요. 디즈레일리가 한 얘기죠. 공적인 생활에서의 그 어떤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해주지 못한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을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저는 쓰는 게 있는데, 저는 첫 번째가 그겁니다. 가정에서 성공하는 것이
내 가장 큰 미션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 인간의 가치를 얘기할 때 60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60. 정직, 자유, 명예, 부, 뭐 한 6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이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에 놓는 게 전 자유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그런 걸 느꼈던 거는 대우차에서 임원이 됐는데,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목표로 하는 게 뭡니까? 임원이라고요. 군대로 말하면 별을 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39살에 임원이 탁 됐는데, 제가 탁 임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임원회에 들어가서 탁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잘못됐구나. 임원이 잘못됐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없어지더라고요. 내 개인 사생활이 완전히 없어지더라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젊어서는 어때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표를 뭐라고 물어보냐? 사람들이 물어보면 저는 3가지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거. 두 번째, 직업적으로 자유로운 거. 세 번째,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거. 또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딨어요. 자유를 구속하는 건 다 싫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전 자가용 기사가 없는데, 난 자가용 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럼 자가용 기사가 앞에 있어봐요. 전화도 마음대로 못해요. 남 욕도 못해. 그 사람 들을까봐.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비서하고 기사예요. 비서하고 기사는 이거 완전히 감신이에요. 자유는 사회적 지위와 유명세에 반비례한다.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자유는 포기하라. 사실은요, 우리가 유명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유를 굉장히 많이 구속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사물을 볼 때도 항상 그런 양면성을 보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의 돈으로 활동할 때는 자유가 없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돈으로 먹고 사세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신세를 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강남에서 그런 얘기 유행하잖아요. 저 애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3가지 조건. 첫째, 애가 머리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 엄마가 정보가 뛰어나야 된다. 엄마가 정보력이 뛰어야 된다. 세 번째, 할아버지의 경제력. 저는 몰랐어요, 유학을 할 때는. 걔네들이 그게 부자인지. 유학할 때는 원래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애들이 한국에 돌아오니까 빈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키스터 다녔던데 70몇 평짜리 아파트 사준 거야, 그 당시에. 그 올림픽 아파트인가 이거를 한 10몇억을 주고 사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부평에 23평짜리 전세로 2,500만 원을 들어가는데, 얘는 한 내가 볼 때는 10배 이상, 10배가 뭐야, 한 20배, 20, 30배 주고 그런 걸 하나 사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유학할 때 이미 한 2, 3억을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 사줬지. 근데 이 친구 굉장히 불만이 많아, 부모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아? 이랬더니, 아니, 아파트만 덜렁 큰 거 사주면 뭐하냐 이거야. 관리비를 내줘야지. 근데 그 집은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부모가 엄청나게 간섭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간섭할 만하죠. 아니, 얘가 한 게 없거든. 유학 가서 몇 억 갖다 썼죠. 응? 아파트 엄마가 사줬지. 관리비까지 내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다. 근데 이놈 입장에서는 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으면서 부모 돈을 얻었으면서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야.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타인의 돈으로 활동할 때 자유는 없다. 감내해라, 자식아. 감내해라. 아니면 다 반납하든지. 이거 우리가 버는 돈으로 활동할 때 얼마나 자유로워요. 또 저는 성철 스님이 이 말도 참 좋아요. 성철 스님이 3가지 병을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이른병, 재물병, 여색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이른병이다. 저는 정말 이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사실은요, 약간 시중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른병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른병의 증세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계속 24시간, 1년 365일 24시간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향해야 돼. 박수치고. 잠시라도 약기운이 떨어지잖아요. 막 손을 떨어.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사람은 조금만 비치잖아요. 미쳐, 이 사람은. 내가 언제 그런 걸 느꼈냐면, 정말 유명한 사람이, 정말 이 방송 이런 게 그런 게 안 좋네. 실명을 못 밝히는 게. 처음으로 인사를 딱 하는데, 이 양반을 딱 인사하는데, 딱 명함을 교환하자마자 저한테 이러는 거야. 제가 말이죠, 어저께 영남대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한 3,000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뭐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 버거지가 나서 그만 나이가 73세쯤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얼만큼, 결론은 뭐냐면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너는 자식아 70이 넘어서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른병의 중증이죠, 중증. 얼마나 불쌍합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른병에 빠지면 약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높은 자리를 한 사람들 중에 그런 병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람들의 아이덴티티죠.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항상 무슨 장관님, 무슨 의원님, 이런 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삶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죠. 성철 스님이 그런 걸 지적한 거죠. 여색병, 재물병, 이른병. 이 중에서도 이른병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건 구어체로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대의 가슴에 와닿게 얘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게 너무 엄숙하고 경건하고 관념적인 단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가훈 같은 것도 가훈. 여러분들 가훈이 있으세요? 최근에 들었던 가훈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가훈은 그 남이섬의 강우현 사장이라고 있어요. 남이섬. 그분의 가훈이에요. 나 강준수의 아버지로서, 아들이 강준수인가 봐요. 나 강준수의 아버지로서 너 쪽팔리지 않게 할 것이며 너 강우현의 아들로서 나 쪽팔리지 않게 하라. 기가 막히잖아요. 나 강준수의 아버지로서 너 쪽팔리지 않게 할 것이며 너 강우현의 아들로서 나 쪽팔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것만큼 끝내주는 가훈이 어딨어요? 애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딱 떠오를 것 같아. 야 그래 우리 아버지 얼굴에 이거 얼마나 끝내줘요. 제가 볼 때 이런 가훈이 끝내주는 거예요. 난 이런 가훈도 좋았던 것 같아요. 밥은 먹고 다니자. 노름은 하지 말자. 빚보증은 쓰지 말자. 야 이거 얼마나 실용적이야. 이분의 2탄 강우현 시리즈입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하는 게 취직할 때는 유리합니다. 초년엔 유리해요. 근데 중년 이후에 불리해져. 왜요? 스카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프리미엄 있잖아요. 프리미엄. 나 스카이 대학 나왔어. 그러니까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스카이 대학을 나오지 못한 분들, 뭐 지방대를 나왔다든지 하는 분들은 자기 그런 거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노력을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우현 3탄. 해도 안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사법고시 무슨 고시 공부하다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는 해도 안 되는 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주식에 그런 거죠. 손실 정지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아니다. 그냥 확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죠. 저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뭐 말 같지도 않은 거. 뻔한 소리를 그냥 뭐 되씹고 고흡 씹어서 사람을 다 보내는 거 있죠. 죽음의 공동묘지로. 아니 무슨 저까지 얘기하는데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한마디면 될 거를. 몇 개의 격언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송명근 건국대 의대 교수의 얘기를 듣고 제가 상공을 고쳐 먹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한국에서 잡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병원을 가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 지도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병원에 가지 말고 네가 가는 병원을 유명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를 갔냐면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갔어요. 지금 부천에 있는 지금 그러다가 이제 다 옮겨서 건국대 병원을 갔지만 지금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은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됐어요. 이 심장 쪽으로. 얼마나 끝내줘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대우각성했어요. 내가 서울대학교 가서 학교를 유명하게 할 게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학교 같이 아직 신생학교에 가서 우리 학교를 유명하게 하면 크게 더 끝내주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볼 때 말의 힘인 것 같아요. 또 사기에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 알죠? 사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보다 10배 부자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100배가 되면 무서워하고 1000배가 되면 그 사람 일을 해주고 10,000배가 되면 그 사람 노예가 된다. 이게 사물의 이치다. 근데 저는 약간 이걸 바꿨어요. 자기보다 1000배 부자를 욕하면서 한쪽으로는 그 회사 취직하려고 난리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그렇잖아요. 삼성, LG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 회사 가지 못해서 난리치죠. 사기 이것도 제가 볼 때 2000년 전의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는 부인이 비서 역할을 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비서가 부인이 된다.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다. 만약 암이 없어진다 그러면요. 정말 대한민국 실업자 엄청 늘어날 거예요. 이게 사물의 양면성이죠. 저는 이런 격언들이 우리들이 세상을 보는 그런 사물에 대한 그런 통찰력 같은 걸 많이 길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긴 말에 의해서 감동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딱 떠오르는 건 굉장히 짤막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짤막한 말 안에 인생의 진리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함축돼 있고 농축돼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말이죠. 사실은 저는 그런 사설이나 칼럼 이런 것보다 시가 훨씬 쓰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메시지를 심플하고 클리어하게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적합한 격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할 때도 훨씬 작업도 임팩 있고 스트롱한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대학에 없는 명언은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고 오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